옛날 아주 옛날 안동 김씨 가문의 김만석 영감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마지기의 논밭과 여러 채의 상점을 소유한 김만석 영감은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아내 정부인은 명문가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부드럽고 선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여보, 오늘 장에서 좋은 비단을 구했어요. 이번에 우리 딸 옷을 새로 지어주면 어떨까요? 정부인이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딸에게 어울릴 거요. 이 부부에게는 김아영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아영은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유명했으며 시와 글씨,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이른 아영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 익힌 시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영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김만석은 딸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들려다오. 김만석은 딸을 무척 아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들이 없다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인이 아영을 낳은 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여러 약재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가질 운명은 아닌가 봅니다. 김만석은 체념하고 말했습니다. 김만석에게는 김만홍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만홍은 세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들은 모두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만홍 역시 게을러서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형님, 이번 달도 쌀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만홍이 형에게 자주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만석은 동생을 위해 자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만홍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형의 부에 은근히 질투와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 원망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김만홍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김만석에게 입양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김만석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영의 스승인 박학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생이었습니다. 박학자에게는 장원시험에 합격한 박준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영보다 2살 많았습니다. 박준호는 재능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부인은 선한 마음씨를 지녔기에 박준호를 만나자마자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가 7살 때 그의 부모님이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만석은 그를 양자로 삼으려 했지만 그 시기에 박준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만석은 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것인지 김만석은 실망하며 그 일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세월은 평온하게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김만석은 하인과 함께 소장료를 거두기 위해 시골로 떠났습니다. 출발하기 전 정부인은 남편의 짐을 챙기며 배웅했습니다. 여보, 밖에서 몸 조심하세요. 건강 살피시고요. 정부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돌아오리다. 다음 날 새벽 김만석은 하인 석달과 함께 소장료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집을 비운 김만석에 대한 걱정으로 정부인과 아영은 초조해했습니다. 정부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정부인 이 방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하인 석달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께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정부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 석 달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주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정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석 달의 손을 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것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석 달은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날 밤 김만석이 두통을 호소하자 석 달이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었고 그 후 김만석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석 달은 약을 먹은 후 주인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석 달이 김만석을 살펴보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주인님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인은 충격과 비통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만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부인은 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딸과 함께 통곡했습니다. 오랫동안 울고 난 후 정부인은 슬픔을 억누르며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만홍이 세 아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만홍아우님, 무슨 일로 오셨어? 정부인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김만홍은 정부인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김씨 가문의 재산이 외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부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신의 형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당신을 도와주셨어? 이제 와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염치가 없군요. 김만홍은 한 발 물러서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염치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볼 낯이 없습니다. 아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당신 네 가족은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김만홍은 어린 조카에게 꾸중을 듣자 참지 못하고 아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어른 말에 끼어드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정부인은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집 재산을 탐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들이 공공연하게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인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녀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가장이 죽고 아들이 없을 때 가문의 친척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런 봉건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심지어 기녀가 되거나 딸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인과 김만석은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김만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인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동생 김만홍의 아내는 잠시 남편과 의논한 후 정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장례가 끝난 후 떠나셔도 됩니다. 김만홍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급히 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정부인은 원래 딸 아영과 함께 먼 친척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홍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오늘 밤은 여기 머물다가 내일 아침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인과 아영은 그날 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긴 하루에 지친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장정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부인과 아영은 놀라 눈을 떴지만 그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맞고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영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방에는 붉은 경사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 마치 신혼방처럼 보였습니다. 아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아가씨, 깨어나셨군요. 한 하녀가 말했습니다. 아영은 그 하녀가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50대의 뚱뚱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녀들에게 은자를 주며 방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녀들이 나가자 그 남자는 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우리의 첫날 밤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가 말하며 아영을 안으려 했습니다. 아영은 분노와 공포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당신을 모르오. 제발 놓아주세요. 그 남자는 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김만홍이 당신을 저에게 팔았소. 나는 이영감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요. 걱정 마시오. 잘 대해드리겠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아영을 안으려 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영은 비녀를 뽑아 이영감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이영감은 아영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영의 비녀는 이영감의 어깨를 관통했고 즉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영감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계집이 감히 나를 해치다니 내 맛 좀 보여주마. 이영감의 어깨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아영을 붙잡기도 전에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밖은 캄캄했고 아영은 두렵고 배가 고팠지만 어둠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멀리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영은 지치고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앞에 희미한 불빛을 보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아영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계세요? 누구 계세요? 잠시 후 집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늦은 시간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소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누구를 찾으시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할머니는 놀라서 아영을 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아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영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 가문이 어떻게 재산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자신이 이영감에게 팔려 첩이될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쌍한 아이,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배고프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파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단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영은 하룻밤 내내 달려 배가 고팠기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영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노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무슨 성함이겠나? 마을 사람들은 나를 최할머니라고 부르지. 너도 그렇게 불러도 된단다. 이제 늦었으니 쉬러 가자꾸나. 최할머니는 아영을 옆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침구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선비의 방 같았습니다. 아영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을 참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최할머니 집에 묵는 손님일 뿐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늦었으니 쉬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영은 이불에 누워 곧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어머니의 행방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영이 반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번쩍 일어나 눈을 떴고 한 젊은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옥처럼 하얀 얼굴에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엇을 하려는 거요? 아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아영을 보고 매우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영이 이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실수로 그녀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방은 제 방입니다. 아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밤중에 돌아오신 거요? 그녀가 이불에서 일어나려 하자 젊은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겠습니다. 아영은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젊은이의 눈에서 사랑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영은 즉시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영은 이 젊은 남자가 분명 최할머니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비처럼 보였고 매우 잘생겼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이 김아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젊은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아가씨,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영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동생이 우리 집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50세가 넘은 노인에게 팔아넘겼는데 저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침묵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아영의 삼촌이 그토록 무정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그는 아영을 위로했습니다. 아가씨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오셨으니 이제 안전하실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영은 젊은 남자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자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아영은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영도 이 젊은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의 잘생긴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에 휩싸였고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직 동이 트기 전 젊은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영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제가 일을 마치면 돌아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영은 이미 젊은 남자와 깊은 사이가 되었고 그 남자는 아영을 자신의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영은 그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최할머니는 사정을 알지 못했기에 아영은 최할머니에게 자신과 그녀의 아들 사이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하겠나. 내 아들은 1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다네. 최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나와 함께했던 젊은이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혹시 그가? 아영은 더 이상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최할머니는 울며 아영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최도현은 작년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에 강물에 빠져 죽었다네. 한 친절한 분이 아들의 시신을 돌려주셨지. 아들의 시신을 보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직접 아들을 묻어주었다네. 최할머니의 아들이 이미 1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그가 아영과 평생의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영은 최할머니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의 딸이 되어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 순간 아영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최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어젯밤 그 젊은 남자는 절대 최할머니의 아들 최도현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최할머니의 아들을 사칭하여 자신을 속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영은 여전히 그 젊은 남자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은 최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영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을 했습니다. 최할머니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영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아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할머니는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오? 왜 우리 아가씨를 붙잡는 것이오? 관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파야, 쓸데없는 참견 말고 비켜라. 이후 그들은 아영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사실 아영의 마음은 순수했고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최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이 생에서 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없게 되었네요. 내세에서라도 꼭 보답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감이 아영과 혼인하려던 그날 밤 아영이 그를 비녀로 찔러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영감은 즉시 하인에게 아영을 관아에 고발하도록 명령했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은 고을이라 아영의 행방은 금방 밝혀졌고 관원들이 그녀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영은 관아의 대청마루로 끌려와 자신이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현감은 이미 이 영감에게 뇌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감은 이 영감의 편을 들어 아영의 호소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20대의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가지고 관아의 감옥에 아영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는 고독한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아영이 비참하게 갇혀있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최할머니는 멀리서 한 젊은 남자가 큰 말을 끌고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할머니는 그 남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아들 최도현의 친구 윤학수였습니다. 최할머니는 급히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윤학수로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윤학수에게 자리를 권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갑자기 윤학수는 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겠습니다. 최할머니는 놀라 윤학수를 급히 일으켰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할머니는 윤학수를 보며 죽은 아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학수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저와 최도현은 형제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가 없으니 제가 그의 아들이 되어 어머니께 효를 다하고 싶습니다. 최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그대의 효심이 고맙소. 그대가 전에 나를 도와주었으니 이 노파는 이미 만족하오. 윤학수는 최할머니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을 보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의 아들 최도현이 1년 전에 죽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1년 전 최도현과 윤학수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강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학수는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최도현이 친구 윤학수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는 배난간에 엎드려 그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어 최도현이 윤학수를 끌어올리려 할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윤학수를 쓸어갔습니다. 최도현은 망설임 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윤학수를 구하려 했습니다. 최도현은 온 힘을 다해 윤학수를 밀어 올렸지만 체력이 부족해 결국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나중에 최도현은 선원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윤학수는 친구 최도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최도현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후 윤학수는 마음을 다잡고 마차를 빌려 최도현의 시신을 돌려보냈고 장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윤학수는 최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윤학수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윤학수는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가끔 몰래 최할머니의 집에 와서 최도현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곤 했습니다. 최도현의 방에서 쉬면 마치 최도현이 옆에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윤학수는 떠났습니다. 매번 최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윤학수는 최할머니를 위해 약간의 은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얼마 전 평소처럼 윤학수는 한밤중에 최도현의 방에 와서 우연히 아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윤학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최할머니에게 비밀을 지켜온 것에 대해 그리고 죽은 최도현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아영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윤학수는 마음속으로 큰 갈등을 겪은 끝에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학수는 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윤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 아이야.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실 최할머니는 이미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집에는 때때로 이유 없이 은자가 생겨났습니다. 최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돈을 놓고 간 사람을 찾아 그대로 돌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의 매듭이 풀렸고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아영 아가씨를 구하러 가요. 그녀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수 감방에 있답니다. 늦게 가면 아가씨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윤학수는 최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이번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윤학수는 작년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했고 조정에서 학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남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얼마 전 윤학수는 갑자기 관원들로부터 문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즉시 한양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원래 조정의 관원들이 윤학수를 왕에게 추천했는데 그가 학식이 풍부하고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윤학수를 검찰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영남 지방을 순찰하며 민심을 살피고 부패한 관리들을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정을 통해 정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학수는 즉시 관하로 가서 자신의 검찰관 패를 현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감은 조정에서 온 관리를 보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윤학수는 직접 법정에 서서 아영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아영은 놀랍게도 중앙에 앉아있는 판사가 바로 그날 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그 젊은 남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윤학수는 즉시 김만홍 부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만홍이 관하로 끌려온 후 처음에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학수는 크게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어서 그에게 중형을 내리라. 김만홍의 아내는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관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실은 그날 김만석이 시골에서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동생 김만홍은 소식을 듣고 그의 형 김만석이 먹을 약을 조작하여 그를 독살하고 재산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김만석의 장례가 끝난 후 김만홍의 아내는 정부인과 아영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김만홍과 함께 독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정부인과 아영이 깊이 잠든 틈을 다 들이닥쳤고 모녀는 곤봉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김만홍은 정부인을 최영감의 집에 첩으로 팔았고 아영은 이영감에게 첩으로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윤학수는 크게 분노하여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악랄한 죄인들을 잡아라. 윤학수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만홍 부부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가을에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감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즉시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영원히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영감은 젊은 여성의 순결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에 30대의 곤장을 맞고 1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윤학수는 김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아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재산을 탐낸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만홍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윤학수는 아영을 데리고 정부인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부인은 윤학수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윤학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제 의무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윤학수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물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 영감께서 박준호라는 양자를 드리려 하셨지요. 정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하게 윤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윤학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저는 박준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윤 영감님이 저를 입양하셔서 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윤 영감님께서 저를 키우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몇 년 전 윤 영감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분은 제게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부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박준호가 당시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그가 사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학수와 아영은 이미 평생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찰에서 혼례를 올렸고 정부인과 최할머니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았고 이듬해에는 남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영은 최할머니도 모셔와 함께 돌보았습니다. 아영과 윤학수는 두 노인을 부모처럼 모셨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며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인은 88세까지 살았고 최할머니는 더욱 놀랍게도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노인들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연의 고리 속에서 아영과 윤학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들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